루비 책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 루비에게 큰 힘이 되어요. 사랑합니다.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 김진명 에세이.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뵙죠? 네, 사랑하는 밤이 여러분, 루비입니다. 정말 책 속의 영상은 오랜만에 이렇게 작업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김진명 작가님의 에세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김진명 작가님은요, 고구려라는 도서로 또 유명하시고, 그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도서가 또 주요 작품이세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빼앗아가니까 자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의 고구려라는 작품과 우리가 과거 핵 개발에 어떻게 대처를 해왔고 한반도에 핵을 두고 주변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정말 주옥 같은 작품이고 김진명 작가님을 알리게 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천년의 금서라는 우리나라의 한이 어디서 왔는가를 다룬 작품도 있습니다. 이런 주요 저서를 집필하신 우리 김진명 작가님의 도서 에세이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을 도서 소개 영상을 통해서 약간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고 감상을 예쁘게 잘 써주시는, 꼭 잘 쓰시지 않아도 좋아요.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라든가 리뷰 비슷하게 댓글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세 분을 선정해서 이번에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 3권을 세 분께 한 권씩 선물로 드릴게요. 영상도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흥미진진하면서도 소소한 그런 아기자기한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작은 감동도 있고 큰 감동도 있고 잘 들어주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김진명, 소설가, 충청북도 제천에서 고구려를 집필 중이다. 왜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거요? 그렇게 잘 돌아가서야 쓰겠소. 그토록 일이 잘 되는 데는 필시 문제가 있을 거요.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내면의 힘을 키워라. 작가의 말. 말하라. 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나는 세계의 정복자 알렉산더다. 하고 외친 알렉산더에게 대왕이시여, 해를 가리지 말고 비키시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디오게네스. 나는 이런 내면의 힘을 권유하고 싶다. 어머니의 믹서. 어릴 적 우리 집에는 믹서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집에서 쓰는 전기용품이라고는 전등이 다였던 시절이라 믹서라는 신기한 기계는 동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어머니가 믹서에 콩을 갈거나 할 때면 을에 몇몇 아주머니들이 구경하러 왔고, 어머니는 그들 앞에서 우아한 동작으로 믹서의 스위치를 누르곤 하였는데, 어머니의 그 귀부인 같은 표정은 지금도 나의 뇌리 한편에 남아있다. 믹서는 나에게도 자랑거리였다. 어머니는 반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이따금씩 믹서를 꺼내 사과를 갈아주었는데, 믹서에 갈려 유리잔에 담겨 나온 사과 주스는 다음날 학교에서 화제거리가 되곤 했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미술 시간이 되면 나는 스케치북이 없어 벌을 받곤 했던 것이다.
대개 한 반에 5-6명 정도만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거기에 가난한 아이들은 도화지 한 장을 책상 위에 꺼내놓았는데 그 도화지마저 사올 형편이 안 된 아이들은 선생님께 불려나가 모질게 매를 맞았다.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선지 스케치북 대신 그때그때 도화지를 사주었는데 믹서를 가진 부잣집 아이인 나는 도화지 한 장만 달랑 내놓기가 너무나 싫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준 도화지를 아무도 몰래 버리고 마치 스케치북을 잊고 안 가져온 양 웃으며 벌을 받았다. 어느 새벽 잠결에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반가웠다. 드디어 돈 벌러 가셨던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였지만 나는 서먹한 기분에 뒤척이는 척만 했는데 나의 기색을 눈치챈 아버지가 나를 안아올리자 그만 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스케치북 사줘. 오늘 미술 시간에 매 맞는단 말이야. 그날 아침 등굣길에 아버지는 나를 국제시장에서도 가장 큰 화구점에 데려가 스케치북, 크레파스, 파스텔, 물감, 포스터 컬러 등 온갖 미술용품을 다 사주셨다. 한결같이 미대생들이나 씀직한 최상품이었다. 이젤까지 사주시려는 걸 겨우 말렸던 것도 같다. 나는 이걸 학교 앞 문방구에서 샀으면 더 자랑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 용돈. 평소 용돈을 참 잘 주는 아버지인데다 오랜만에 돌아왔으니만치 나는 5원짜리 동전이나 심지어는 10원짜리 종이돈까지도 기대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용돈을 주지 않은 채 선선히 웃었다. 이제 학교 가렴. 근데 용돈 한 푼 줘. 나는 계속 보챘으나 결국 1원짜리 하나도 받지 못했고 학교로 가는 내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몇천 원어치도 넘게 미술 도구를 사주면서 5원짜리, 아니 내가 양보하고 양보했던 1원짜리 하나 안 주던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 세월이 흘러 인생의 연고성쇠를 겪을 만큼 겪고 난 어느 날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선선히 웃으며 나를 먼저 내보내고는 화구점에 남았던 아버지. 그날 아침 굳이 양복을 꺼내 입었던 아버지의 주머니에는 미술도구 값은커녕 1원짜리 동전 한 입도 없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그 믹서 또한 당신이 집을 비울 긴 세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아내가 괄시받지 않도록 남기고 간 배려였던 것이었다. 장모의 냉장고. 장모는 8순을 넘기고 혼자 되셨을 때 대용량 냉장고를 2개 더 사셨다. 원래 하나 있던 것까지 하면 초대형 냉장고를 3개나 가지신 것이다. 그리고 그 커다란 냉장고에 값싼 식료품을 마구마구 채워 넣으셨다. 얼마나 가득 채웠는지 그 안에 있는 걸 한 번 꺼내려면 모든 식품을 다 꺼냈다. 도로 차곡차곡 쌓아야 할 정도였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냉장고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통째로 망각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냉장고 안에서 상하는 식품들이 생겨 딸과 며느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 냉장고 정리를 해야만 했다. 처의 하소연을 듣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나는 그 행위를 일종의 병으로 규정하고는 프로이트식으로 분석해 보았다.
즉 현재의 이상스러운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살아오는 동안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그러다 나는 언젠가 장모로부터 들었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생각해냈다. 장모는 크리스마스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셨는데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케이크 상자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설부 주택국장이었던 장인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쇄도했는데 문제는 그 케이크 상자 안에 케이크는 없이 현금 따발이 버젓이 도사리고 앉았던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만이 아니라 추석이나 설에 들어오는 사과 상자도 마찬가지였고 그중 하나라도 받으면 장모는 장인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곤 했다. 가져오는 선물을 받기는 쉬워도 받은 선물을 돌려주는 일은 너무도 힘들다 보니 장모는 아예 모든 선물을 다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혹 누군가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물을 놓고 가기라도 하면 장인의 호통으로 명절 분위기를 다 망치곤 했기 때문에 장모는 필사적으로 선물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장인 장모가 딸을 내게 시집 보내실 때 퇴직금을 갑을 받아 혼수를 마련하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는 정부가 작아 국장이라는 자리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위직이었고 재무부나 국세청, 건설부는 과장, 계장만 되어도 큰 재산을 모은다는 시절이었다. 건설부에서도 가장 노른자위인 주택국장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에 나는 크게 놀랐었다. 언젠가 장인이 개면적인 표정으로 국회의원들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았고 국회의장이 전화에 부탁한 것도 들어주지 않았다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따라간 휴가지에서 애써 호텔을 외면하고 민박집을 힘들게 찾으실 때라 사위에게 민망하셨던 모양이었다. 장인은 퇴직 후에 동료들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상당히 적었는데 그게 혼수 마련하느라 퇴직금을 갑을 받은 탓이어서 나는 두고두고 유감스러웠다. 당시에 철을 통해 절대 혼수를 하지 마시라 전하였지만 빠진 것 하나 없이 보내오셨던 걸 떠올리며 자식이 홀대받을까봐 염려하셨던 그 마음이 짠하게 전해졌었다. 여하튼 이런 삶의 기억은 장모의 내면에 깊이 아로새겨졌을 것이었다. 한순간만 눈 감으면 더없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부족한 봉급에 허덕이며 새아이를 키우느라 한평생 가난을 마주해야만 했던 인생. 어떻게 벌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돈을 가졌다는 사실만이 삶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이 빈곤에 시달리며 겉으로는 의연해야만 했던 트라우마. 그것이 장인이 돌아가시자 밖으로 배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결론을 나는 내리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장모를 만날 때마다 장인의 떳떳한 삶을 설파하였고 장모는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고 비슷한 일화들을 쏟아내시긴 하셨으나 이런저런 싸구려 식품으로 냉장고를 꽉꽉 채우는 행위는 결코 멈춰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작정하고 제법 근사한 식품으로 장모의 냉장고를 채워드리며 돌아가시면 냉장고를 천국으로 배달시켜드리겠다 하였다. 그 말에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어린애처럼 해맑게 웃으시던 장모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 독서로의 권유. 내가 첫 작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을 당시 나는 작가 지망생도 아니었고 습작을 해본 일도 없는 문외한이었다. 하지만 일단 펜을 들자 나는 무서운 속도로 글을 써나갔고 글을 쓰는 동안
차츰 훈련이 되어 모두 3권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의 마지막 권은 불과 일주일 만에 다 써버렸다. 요즘도 나는 2권짜리 장편 소설을 2달이 채 안 걸려 쓰는 편이고, 소설의 주제나 소재를 선택할 때도 고민하는 법이 없다. 그냥 노트북 앞에 앉아 평소 머릿속에 있던 생각 한 줄기를 풀어내 키를 누르기 시작하면 바로 소설이 된다. 이 얘기를 하면 가끔 질문을 받곤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곰곰 기억을 더듬던 나는 대학 입학 시험을 마치던 해의 겨울을 떠올리게 되었다. 시험을 마친 후 밀려드는 해방감에 술도 마시고 여행도 하고 빈둥거리기도 하던 나는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하나 하고 싶었다.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한번 읽어보자는 다소 따분하지만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 목표를 세우고 선생님들에게 뭐가 가장 어려운 책인지 물어보았다. 선생님들은 평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지 손쉽게 어려운 책을 추천하지는 못하였고, 자연히 나는 스스로 도서관을 찾아 이런저런 책들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때가 1970년대 중반이었는데 나는 당시로서는 철학, 그 중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의 트락타투스 로지코 필로소피쿠스가 가장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지금은 촉근 이론을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때 나는 트락타투스 로지코 필로소피쿠스를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책이 워낙 어려워 아무리 집중해도 나는 그 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스스로 명석하다고 자부하던 내가 한글로 된 책을 집중해서 읽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나에게 괴로움과 더불어 반성과 분발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내가 상당히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그야말로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해 겨울부터 나는 무섭도록 독서에 빠져들었다. 나는 일단 장시간 책을 보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 재미있는 책들을 양으로 읽어내기 시작했고 지금 생각해도 이건 무척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독서 지도는 책을 좋은 책, 나쁜 책으로 나누어 좋은 책을 읽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악서와 양서를 구분하는 기준도 어렵거니와 나는 악서도 양서 못지않게 나에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만화, 문학, 사회과학, 철학, 종교, 자연과학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가장 어려운 책 한 권을 읽어보자던 나의 목표는 인간이 쓴 책이라면 모두 한번 읽어보자는 목표로 바뀌게 되었다. 나의 이런 독서 탐험은 일단 대학 2학년 말이 되어서야 끝이 났는데 그때까지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미팅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도서관 문이 열리는 시간부터 닫히는 시간까지 늘 학교 도서관에 머물거나 다른 대학 도서관을 찾아갔다. 독서는 자연히 사색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 나는 많은 시간 세상의 여러 분야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나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정보는 뇌 속의 데이터베이스와 의식에 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소매치기의 안창따기 수법에서부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라면 무엇이든 낯설어 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소설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자부한다. 독서에는 무엇보다도 시기가 중요하다.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뇌 속에서 다른 기억 및 정보와 결합해 의식을 개발하고 창의력의 기반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릴 때의 풍부한 독서만이 물리를 트이게 하는데 이 물리가 트여야만 비로소 형이상학적 복합 사고가 가능하고 진리규명이라는 인간의 최고 목표를 실현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인간의 삶에는 여러 길이 있고 어떤 길에도 다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독서와 사색을 할 시기를 놓치고 난 인생은 어떤 성공을 거둔다 해도 아쉽기만 하다. 인문학의 힘. 세상의 모든 학문은 사회가 잘 돌아가게 하고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게 그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매우 이상한 학문이 있다. 잘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 줄곧 시비를 걸어대는. 왜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거요? 그렇게 잘 돌아가서야 쓰겠소. 그토록 일이 잘 되는 데는 필시 무슨 문제가 있을 거요. 이런 이상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마치 회방 놓는 것 같은 학문.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은 줄곧 이 이상한 학문에 매달려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인문학의 질문은 너무도 거대해 사고력이 매우 깊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하나의 우주를 창조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수학의 힘에 기대는 자연과학과는 그 어려움의 깊이가 다르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 인간 존재의 근원에 천착하는 학문이다 보니 광대무변하다. 나는 인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요청은 빠짐없이 수락한다. 요즘의 인문학도들은 법학, 의학, 공학 등 소위 힘 있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비해 너무도 풀이 죽어 있지만 내 강연이 끝난 후에 크나큰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인문학이 추구하는 힘은 실용적, 실질적 학문과는 갈래가 아예 다르다. 의학이나 공학 등은 직업을 구하고 평생의 벌이가 되는 공부지만 인문학 공부는 사회에서의 쓸모와 연결이 그닥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인문학 공부는 다른 실용적 공부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힘의 우위를 갖는다. 어떤 힘을 갖느냐고? 그것은 바로 내면의 힘이다. 힘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외면의 힘, 바로 지식, 지위, 돈, 외모, 소질, 백 등 눈에 바로 보이는 것으로 인간은 누구나 이 힘을 가지려 태어나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처절한 경쟁 대열 속에서 몸부림친다. 하지만 이 힘은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을 상실한다는 단점이 있다. 부모를 호강시켜드리고 형제자매와 이웃을 돕기 위해 돈을 갈구하지만 오히려 돈 때문에 거꾸로 가까운 사람과 원수지간을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내면의 힘은 이와는 전혀 다른 갈래에서 출발한다. 고급 차나 명품 가방처럼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차오르며 삶이 떳떳하고 행복하다. 나는 돈을 많이 벌지 않겠다. 조금 벌고 그 대신 검소하게 살겠다. 그리고 나의 열정과 시간을 의미 있는 일에 쏟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면의 힘이 외면의 힘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이 내면의 힘을 가지면 어떠한 외면의 힘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을 만나든 재벌을 만나든 몸을 베베 꼬며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라 자아 대 자아로 당당하게 마주하는 것이다. 디오게네스여, 말하라. 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나는 세계의 정복자 알렉산더다. 라는 말을 들은 디오게네스는 대왕이시여, 해를 가리지 말고 비키시오. 라고 했다. 그것은 그가 알렉산더를 넘어서는 내면의 힘을 가졌기에 가능한 말이었다. 그 만남의 순간에 디오게네스는 세상을 모조리 움켜쥔 권력자보다도 강했던 것이다. 인문대 학생들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이 보이지 않는 힘을 키운다. 다른 실용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걸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문대 학생들은 이 내면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력서를 낼 때 남들은 분자화학을 했느니, 초전도체 공부를 했느니, 변호사 자격증이 있느니, 한눈에 들어오는 기술이나 능력이 있지만 인문대 학생들은 보이지도 않는 내면의 힘이 있다 써낼 수 없는 노릇이니 무척 불리해 보인다. 그러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도 실력 있는 인문학도는 이미 불안이 인간의 존재 조건임을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도 극단적으로 반응하지도 않는다. 인문학 공부를 한 사람은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다만 실용적, 실리적 결과로만 반응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와 푸대접을 즐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소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자아의 품위를 간직하며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상대를 위해 베풀기도 한다. 인문대 학생들에게는 전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바로 전공이다. 문제는 어떠한 삶도 살아낼 수 있는 이 거대한 힘을 대학 4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인문학 공부를 해 어떤 기술이나 능력보다 큰 힘을 기르려는 학생은 읽고 또 읽어야 한다. 그 모든 불안과 의심을 누른 채 끝까지 읽고 또 읽어 평생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큰 길이다.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 작가의 말.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본능에 의해 산다. 따라서 건강하고 풍족한 삶을 살면 행복하다. 하지만 인간은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 그게 더 의미가 있을 때. 안중근의 어머니.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내가 주저없이 안중근을 꼽는 이유는 그가 행동하는 지식인이기 때문이다. 지식이란 깊어지면 질수록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전두환이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육탄으로 들이받은 의인과 열사는 하나같이 이름 없는 시민들과 학생들이었다. 세상 모든 지식의 정점에 서서 하부 세계를 규율하던 분들이나 평상시 서리빨 같은 기상으로 법을 집행하던 분들은 오히려 너무도 쉽게 굽혔거나 재빨리 전두환 편에 서지 않았던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생긴다며 독서와 사색으로 자신의 내면을 가다듬던 안중근은 일본이 명성황후를 미중유의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자 바로 책 대신 총을 잡았다. 이후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승으로 보낸 뒤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의연한 자세로 일관하며 일본인 간수와 검사까지 감동시킨 안 의사의 삶은 그 자체로 지식이 되어 지금의 우리를 가르친다. 그가 읽고 배운 것은 다만 침잠하지 않고 행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으로 거듭나 세상에 굵고 진하게도 남은 것이다. 안이사의 어머니 또한 행동으로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그분은 단 한 번도
형무소로 자식 면회를 가지 않았다. 단지 형무소로 보낸 편지가 한 통 남아있을 뿐인데 그 내용은 차연하기만 하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딴 맘 먹지 말고 죽어라.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수의의 옷을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돼 이 세상에 나오거라. 아니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갖은 힘을 다해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어머니로서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겠지만 이 편지에서 여사는 아들 못지않은, 어쩌면 아들의 행동보다 오히려 더 엄숙하고 위대할지도 모르는 정신을 보인다. 불의를 거스르는 용기보다 수만 배나 어려운 본능의 극복이라는 초인적 의지가 담긴 까닭이다. 자식에 대한 원초적 본능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어머니라는 존재일진데 죽으라니,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니. 흔히들 지성이란 인간을 짐승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 한다. 이토록 생생하게 인간과 짐승의 거리를 보여주는 일화가 또 있을까? 행동을 통해 의로 거듭난 지성을 가리키는 예시가 또 있을까? 이런 어머니가 있는 한 이 나라 의인의 싹이 마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비극이 사라진 사회. 모든 인간은 비극적 존재다. 품었던 이상은 흐릿해지기 마련이고 꿈은 깨지며 일이란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니 삶은 고통과 비탄과 슬픔에 언제나 맞닿아 있다. 하지만 인간이 위대한 것은 이런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헤쳐나간다는 데 있다. 어쩌면 이것을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공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운명이라 우리 대다수의 인생은 언제나 슬픔과 비극에 물들어 있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비명을 지르거나 통곡에 빠질 일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나 삶의 깊이를 음미하며 드물게 맛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기억 속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슬픔과 비극은 분명 피하고 싶은 그 무엇이지만 이상하게도 이 슬픔과 비극이 없는 삶은 가볍고 공허하다. 어쩌면 천박하다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삶이 누군가와 같이 걸어가는 것이라면 이해와 공감이야말로 필수 아미노산인데 슬픔과 비극을 진지하게 나누는 기회가 없다면 껍질만의 이해와 공감으로 우리의 삶을 치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슬픔과 비극을 담은 대화야말로 우리가 타인과 교감하는 진정한 신호이며 우정과 사랑을 찾으려 가슴 깊은 곳에서 속삭이며 흘러나오는 샘물과도 같다. 오랜 친구에게든 새로이 사귀는 사람에게든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게 진정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닐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슬픔과 비극을 외면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슬픔과 비극을 가진 사람과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며 상대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에 대한 사료가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그 배려와 진지함이 사라진 공간을 매끄럽고 과시적인 대화들이 메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에는 철저하게 손익의 계산을 거친 단어들이 동원되고 있다. 과시와 자랑은 넘치되 당신을 돕지는 않는다는 신호가 분명히 담긴 대화 속에서 사람들은 그 어떤 진지함도 상실한 채 질투와 미움을 간신히 가린 경계선의 대화를 잔뜩 교환한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 나는 그 전쟁에서 이겼던가 아니면 졌던가를 평가하며 만족과 불만족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어떤 진지한 공감도 애정도 없는 일상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매일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말을 섞을수록 점점 외로움만 더하는 이런 삶을 이제 타파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가 타인과 나누는 대화는 상대가 어떤 비극을 겪고 있으며 어떤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 같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그간의 수치적, 물질적 평가에서 벗어나 들리지 않는 내면으로부터의 소리로 차곡차곡 채워질 때 삶은 본질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선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깊이가 더해짐에 따라 진정한 힘이 생기고 의미 있는 길이 이어질 것이다.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를 괴롭히고 후진성을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현상의 원인이 정치에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비극을 거세해버린 개인의 삶에 그 원인이 있다. 예쁘게 단장한 얼굴로 쉴 새 없이 겉모습만 과시하는 일상. 마치 기쁜 일만 있고 오직 성공만이 있는 듯 가식적인 말의 홍수 속에 진실은 질식하고 동행의 길은 메말라버린다. 진지한 삶은 언제나 인간의 본질, 바로 슬픔과 비극 위에 존재한다. 누군가와 사랑과 우정이 담긴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즐거운 내용이 아니라 우울한 내용의 대화로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상대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진지하게 묻는 것이다. 요즘 혹시 힘든 일 있어요? 그들은 아름다웠다. 작가의 말.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야욕이 넘치는 위험한 곳이라 해도 세상에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쌍용식당. 내가 사는 제천 인근에는 쌍용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거기에 옛날 불고기와 정식으로 이름난 오래된 작은 식당이 하나 있는데 손님이 오면 나는 가끔 이 식당의 진미를 맛보이곤 한다. 6,000원에 제공되는 이 식당의 반찬 많은 정식은 인사동의 어느 유서 깊은 곳들보다 별나고 육수를 부어가며 끓여 먹는 15,000원짜리 옛날 불고기 또한 맛이 깊어 이제껏 거기 같이 갔던 손님들 중 탐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서울에서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이 식당에 갔는데 우리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어 먼저 식사를 하고 있던 일행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채 허겁지겁 먹는 데 바빴던 세 사람은 첫눈에도
근처 건설 공사장에서 일하는 막일꾼들이었다. 나는 옛날 불고기 4인분을 시키고 정식도 4인분을 시켰다. 양이 좀 많긴 했으나 가격 대비 만족도가 월등한 데다 불고기와 정식 둘 다 손님들에게 맛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거기에 소주까지 시키자 별로 크지 않은 상에 반찬이 꽉 들어차 다 놓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아, 왜 여기까지 오시나 했는데,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주문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별 기대를 하지 않던 서울 손님들은 음식이 나오자 바삐 수저를 움직이며 개펄에서 찾아낸 진주와도 같은 시골 밥상을 칭송하기 여념이 없었다. 저기요, 선생님. 큰일이라도 났다는 양 황급히 뛰어들어온 나이든 여주인의 목소리에 나는 웬일인가 싶어 넘기려던 술잔을 놓았고 손님들도 모두 여주인의 입가로 시선을 가져갔다. 여기 옆에서 식사하던 사람들 말이에요. 그제야 옆자리를 보니 하얗게 먹어치운 빈 그릇들만 남아있었고 언제 일어났는지 밥을 먹던 사람들은 가고 없었다. 막노동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정도의 인상을 가진 후 전혀 신경 쓰지 않다 보니 일어서는 것도 못 보았나 보다. 그분들이 식사비를 내고 가셨어요. 네? 뭐라고요? 선생님 식사비까지 내고 가셨다니까요. 우리 거요? 네, 언제요? 조금 전에요. 받으면 안 되죠. 왜 그걸 바로 얘기 안 했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래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식사비가 너무 많아요. 아는 사람이시죠? 아니,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잔멸치 대가리 하나까지 싹싹 먹어치운 초라한 행색의 그 세 사람은 안면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쪽으로 갔어요? 여주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뛰어가니 과연 그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 저기, 선생님! 뒤를 돌아보는 세 사람은 역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식사비를 내고 가셨다 해서요. 제가 내야 하는 마당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받으시죠. 뛰어오면서 대략 계산해보니 그분들은 세 사람이 6,000원짜리 정식만 먹었으니 18,000원. 우리는 네 사람이 정식 넷, 옛날 불고기 넷, 소주 2병까지 먹었으니 약 9만 원이었다. 둘을 합치면 10만 8천 원.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던 시절이라 나는 수표 한 장과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다. 아니, 그건 제가 선생님께 사드린 것입니다. 세 사람 중 60대로 보이는 한 분이 간결하게 말했다. 감사하지만 저는 불고기에 정식에 술도 마시고 선생님들께서는 값싼 정식만 드셨으니 제가 내는 게 맞습니다. 이 동네뿐이 아닌 것 같던데 혹시 다른 데서 오신 건지요? 과연 그분은 동네 후배 두 사람과 같이 멀리 정선에서 공사장 막일거리를 찾아 쌍용까지 왔고 이곳에서 열흘간 일했으며 이제 며칠 후면 일이 끝나 정선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공사장에도 1,200원짜리 백반을 파는 한밭집이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유명한 식당 한번 가보자 해서 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를 만나 돈을 내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아는 체를 하셨으면 제가 인사도 드리고 좋아하는 분을 만났으니 그 자체로 된 거지요.
나는 그토록 큰 돈을 내고도 그림자처럼 사라진 이분께 더욱 큰 감동을 느껴 절대 돈을 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극구 돈을 내밀었다. 마음은 충분히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탁컨대 이 돈은 제발 갖고 가십시오.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너무 많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한 일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육군 장교였습니다. 꼿꼿하게 힘이 들어간 그의 눈길을 대하는 순간 나는 슬그머니 돈을 집어넣지 않을 수 없었다. 육군 장교란 그가 세파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정신세계를 지키기 위해 유지하는 하나의 방파제일 것이었다. 엉거주춤한 나를 향해 그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뒤로 돌아 다시 걸음을 옮겼는데 나는 한참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또다시 나의 두뇌는 일당에서 소개비 빼고 숙박비 빼고 식비 빼고 담뱃값 빼고 술값 빼면 얼마 벌지도 못했을 텐데 하는 숫자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그는 숫자에 의해 행동거지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데 길들여진 나보다 훨씬 고고한 정신세계를 가진 분이었다. 멀어져 가던 세 사람의 작업모가 나의 망막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딱히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함께 밀려왔다. 아지랑이 같은 것이 눈가에 잡히는 듯도 했다. 통도사 배구남. 젊은 시절 10여 권의 사회과학 서적을 싸질머지고 무작정 집을 떠난 적이 있었다. 일단 서울역에서 경부선 열차에 몸을 실었으나 어디로 갈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다 기차가 삼랑진역에 정차하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내려버렸다. 낯선 곳이라 이리저리 물어보다 결국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한 곳은 양산 통도사였다. 통도사애가 승려들을 붙잡고 방 한 칸과 식사를 제공해달라 했더니 본사에서는 그리할 수가 없고 부근의 암자를 찾아보는 게 나을 거라며 여러 암자를 알려주는데 나는 젊음의 도도함으로 통도사에서 가장 먼 배구남을 택해 발길을 뗐다. 정확한 표현은 가장 먼 곳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인 게 배구남은 통도사의 본산인 영치산 꼭대기에 자리 잡아 아마 우리나라 모든 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지도 모른다. 설악산 봉정암이 생각나긴 하지만 본사에서 배구남을 올라가다 보면 극락암이라는 웬만한 절보다 큰 암자에 이르는데 여기는 효봉선사인지 경봉선사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단한 고승이 머무르고 있어 많은 학승들과 선승들이 숱하게 찾아온다 했다. 거기서 잠깐 땀을 식히다 보니 그 고승과 말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내 가방 포켓에 끼어 있는 타임지를 보더니 그따위는 뭐하러 보느냐며 질문인지 힐난인지의 한마디를 던졌다. 이에 나는 대답 없이 싱긋이 웃고 말았다. 아마도 거기서 대들었다가 이 높은 고승이 이놈 아무 암자에도 들이지 말라 할까봐 겁도 났을 터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고승을 이겨 그 위에 자리 잡으리란 유치한 생각도 했던 것 같다. 싱긋이 웃으면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긴다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그 후 나는 성철 스님이 타임지를 본다는 기사를 대하자 이분도 그 고승에게 욕을 먹었으리라 생각한 적이 있었다. 여하간 극락암을 거쳐 나는 산을 한참이나 올랐는데 등산화도 아닌 운동화를 신은 데다 가방이 너무 무거워 10번도 더 넘게 쉬어가다 결국 가방 안에 넣어가던 10파운드짜리 아령을 꺼내 나무 뒤에 두고는 나뭇잎 따위를 덮어 숨겼다. 잠깐 웃음이 났는데
사람이라고는 종일토록 아무도 오지 않을 것임에도 굳이 숨겨두는 나 자신의 소심함이 우스웠던 것 같다. 아령을 내던졌음에도 10여 권의 책이 들어있는 가방은 여전히 꽤나 무거웠는데 그런 만큼 산을 거의 올라갔을 때 얻어지는 만족감도 컸다. 나는 그 높은 산을 정복했다는 만족감에 스스로를 찬양하며 땀을 닦고는 산허기를 돌아섰는데 그때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 어떤 노부부가 손바닥만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두 눈을 의심할 도리밖에 없었다. 이 높은 곳에 밭이라니. 그것도 한 줌도 안 될 것 같은. 저 밑에서 올라오셨어요? 나의 관심사는 단 하나. 이분들이 혹시 저 밑에서 올라오셨으면 어떻게 하나였다. 그럼요. 저 밑에서요? 그렇다니까요.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리시는데요? 글쎄, 한 시간? 지금은 나이가 들어 더 걸리긴 해요. 이 작은 밭을 가꾸려고요? 그럼. 나는 도대체 요 작은 데서 나는 게 돈으로 얼마어치 된다고요? 내뱉으려다 문득 느껴지는 게 있어 입을 꽉 다물고 말았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이나 노부부가 일하시는 걸 바라만 보았다. 나는 거기서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다른 세계. 그분들이 사시는 세계가 처음으로 나의 인식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인간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덕에 나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구나. 그해 여름 나는 영취산 배구남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들 때까지 참으로 열심히 책을 읽고 읽었지만 매일 그 험한 길을 올라와 손바닥만한 밭을 가꾸던 노부부의 모습에서 깨달았던 가르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며 산을 내려왔다. 역사 속 이야기를 찾아서. 작가의 말. 역사는 이미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 우리를 형성하고 있다. 올바른 역사를 찾아가는 길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삶의 여정이다. 함흥차사.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함흥차사. 태조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고륙상쟁을 겪자 세상을 버리고 함흥으로 가 이방원이 보내는 사신들은 물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화를 쏘아 죽였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 일상 속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 조선왕조실록에는 아주 조그마한 사실들까지 세세히 적혀 있다. 누가 집 앞에서 세수를 하다 청계천에 빠졌다는 정도의 시시콜콜한 일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어. 웬만한 일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선왕조실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함흥에 가서 죽은 사람의 이름자를 찾을 수가 없다. 왕인 이방원이 상왕인 이성계에게 보낸 사신이 미관 말직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중신이거나 적어도 당상관 이상일 텐데 그 세밀하다는 실록에 적혀있는 이름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실록에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야기. 더불어 함흥의 사신으로가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다. 실록에 작용한 입김은 자명하다. 태종실록의 편찬을 감독한 하류는 이방원의 신복 중 신복이며 그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이 궁에 나오지 않아 그들의 장남을 잡아 가두고 협박했다는 기록까지 있는 인물이다. 그렇게 남겨진 기록이
세종 때에 이르기까지도 여러 번 고쳐졌다. 왕조차 보지 못해 틀림없기만 하다는 실록의 진실성은 적어도 이 시기에는 확보된 것이 아니었다. 다시 함흥차사의 배경을 생각해보자. 어린 이복 동생들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이방원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일, 가장 먼저 염려해야만 하는 일은 말할 필요도 없이 아버지 이성계의 분노이다. 이방원의 이복 동생은 이성계의 사랑하는 자식들이며 이성계는 당장의 왕이자 천하가 알아주는 명장이다. 이성계가 권력을 가진 한 이방원은 결코 거사를 꾸밀 수 없다. 이 일이 무사히 이루어지려면 이성계는 실각해야만 하며 힘을 가진 신하들과 격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성계는 제압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에 맞다. 최소한 궁중에 억류되었을 것이며 만일 함흥에 간 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세상이 싫어 갔다기보다는 이방원에 의해 강제로 보내진 뒤 외부와 차단되어 유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은 간단하다. 아무도 이성계를 만날 수 없는 것이다. 평생 전쟁터를 함께 누빈 수많은 부하와 동료들, 힘을 가진 권신들이 마음대로 함흥에 찾아와 이성계를 만난다면 일어날 일은 자명하다. 함흥차사란 그래서 생겨난 마타도어일 것이다. 함흥에 가면 이성계에게 죽임을 당해 돌아오지 못한다. 가지 말라. 그러나 실제로 죽이는 것은 이성계가 아닌 이방원이다. 오지 말라고 외치는 이성계가 아닌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방원이 있는 것이다. 자식 간의 고륙상쟁을 보기 싫어 세상을 등진 왕이 찾아오는 옛 친구를 모조리 쏘아 죽였다는 이야기. 혹은 아버지를 경계하여 유폐한 자식이 폐륜을 가리고자 지어낸 이야기. 후대에까지 몇 번이나 고쳐졌다는 이 이야기의 진실이 어느 쪽인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작가의 말. 현재만 좇는 것은 자아를 상실하는 길일지 모른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과거를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당장의 이익이 아닌 옛 공간과 언약에 진지해지기를. 나는 왜 고구려를 쓰는가? 예전에 중국을 여행하던 중 자신을 역사교사라 소개한 한 남자로부터 왜 한국의 수도 이름이 한성이 아니고 서울이냐는 항의 비슷한 걸 받은 적이 있다. 무슨 소리냐고 묻자 일제강점기 수도명이 경성으로 바뀐 건 이해하지만 해방이 되었으면 다시 한성으로 돌아와야지 어째서 서울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쓰느냐는 것이다. 남의 나라가 수도 이름을 서울로 하든 설로 하든 무슨 상관이냐 힐난하자. 이 사람은 한국은 중국의 한 자치지방이니 중국의 교과서와 지도에 있는 대로 한성을 쓰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이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인식과 괴를 같이 한다. 1392년 조선을 건국할 때 이성계는 명나라의 나라 이름을 화영과 조선 중 어떤 걸로 정할지를 물었다. 이날 이후 조선은 중국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았으니 왕과 왕비, 왕세자와 세자빈, 그리고 문무백관이 일개 내시에 불과한 중국 사신 앞에서 모두 꿇어 엎드려 중국 황제의 칙령을 받았고 의주나 평양까지 중국 사신을 영접하러 간 호조 판서는 툭하면 중국 사신에게 호된 매질을 당하곤 했던 것이다. 사상적으로도 500년 이상 중국의 유학에만 빠져있던 조선은 자신의 과거를 중국의 눈으로 보는데 길들여져 있고 이것은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어떤 사실인가를 주장하는 한국 학자들의 대부분은 그 근거를 중국의 사서에서 찾는다.
한서지리지에 어떻게 나와 있고 위지동의전에 어떻게 나와 있다 주장하며 이들 사서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자신이 택한 사서만이 진실이라 믿는 것이다. 특히 고구려는 700년이나 지속된 나라이지만 스스로 남긴 기록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 충주에 있는 중원고구려비와 중국의 지안에 있는 광개토대왕비가 유일하다 보니 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 기록을 보고 고구려를 이해한다. 고구려 기록이 모두 없어진 이유가 중국에 당당히 맞섰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역사를 없애버린 적의 눈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해해야 하는 황당무계함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예전 미국 의회에서 동북아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국과 중국에 고구려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 했을 때 중국이 한국에 수십 배도 넘는 자료를 보낸 것이나 심지어는 한국에 보낸 자료가 거의 중국 사서 속의 기록이었던 점은 고통스럽다. 게다가 중국이 밀어붙이는 동북공정의 핵심 목표가 고구려를 자신의 역사로 둔갑시키는 데 있으니만치 앞으로 우리가 고구려를 지켜낼 수 있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나는 고구려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쓰는 고구려는 미천왕부터 고국원왕, 소수림왕, 고국양왕, 광개토대왕까지의 다소당 이야기인데 사실 이는 중국의 삼국지와 비슷한 시대의 이야기다. 삼국지의 위, 촉, 오 시대가 사마염에 의해 통일되어 진이 건국되는데 미천왕은 사마염이 삼국을 통일한 직후 즉위하였고 그간 모든 고구려 왕의 꿈이던 서진에 성공함으로써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낙랑과 현도를 몰아내고 옛 고조선을 회복한다. 기나긴 한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왕이건만 우리나라 사람 중 이 미천왕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반면 삼국지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유비, 관우, 장비는 물론 허들의 인물까지 완벽히 기억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삼국지 인물 알아맞히기 시합까지 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구려 역사를 앗아가는 동북공정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그 음모를 분쇄해야 할 주인공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시대 자신의 역사에는 캄캄한 가운데 중국의 역사를 달달 외고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 한국인이 삼국지를 읽기 전에 먼저 고구려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일념에서 고구려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독자들에게 중국이 우리 고구려를 빼앗아가니 억지로라도 읽어달라는 말은 정말로 하기 싫었고 깊은 고뇌 끝에 삼국지보다 재미있게 쓰겠다는 다짐을 독자들에게 했다. 이 다짐에 어째서 그토록 깊은 고뇌가 필요했는가 하면 삼국지가 워낙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가필된 걸 고려하면 혼자 짧은 시간 동안 과연 해낼 수 있는 일인가 하는 당연한 의심에서 헤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불신에서 헤어날 수 없어 지필을 포기하려 하던 밤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나의 장남 인서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던 놈이 평소답지 않게 내 손을 잡더니 나직이 말하더라. 제가 같이 쓸게요. 그 후 지금까지 11년이 흘렀다. 고구려는 모두 7권이 출간되었고 앞으로 3권이 더 남았다. 작가 인터뷰. 지식은 지식 그 자체로는 우리 삶에 잘 녹아들기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지식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외국에서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이 불행하죠.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지식 기반이
유교 등 비과학적인 가치에 집중돼 있었으니까요. 외국에서 가져온 지식은 남의 것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익숙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딱 맞지도 않아요. 가령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똑같이 하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식을 가져왔는데요. 이러한 지식 사이에는 우리만의 사색이 있어야 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생각해온 방식과 외국에서 들여온 지식을 녹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했죠. 우리 한국 사회가 지식은 있지만 이러한 사색이 부족해요. 제 소설이 새로워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의 저의 사색이, 한국인의 시각이 결합했기 때문이겠죠. 2021년 1월 20일 독서신문에서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밤이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작가 인터뷰까지 읽어드렸어요. 김 작가님은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지위, 지식, 재산, 명성, 권력, 외모, 인간관계, 배경 등 외면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박, 검소, 정직, 자아실현 등의 내면의 것이라며 외면의 것은 열심히 노력해 남보다 많이 가지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적게 가지면 패자인 것처럼 흔히들 느끼긴 하지만 많이 가졌다고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내면의 것을 강조하셨어요. 김 작가님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외면의 힘은 얻으면 얻을수록 자기 자신, 즉 자아가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 없어지게 된다고 하셨고요. 반면 내면의 힘은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가 점점 더 강해진다고 말씀하셨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현명한 사람은 본능을 넘어선 인간의 의식을 분석하는 것에 매달리며 이타주의를 실천해왔다고 그렇게 덧붙이셨죠. 또한 김 작가님은 남녀노소 모두 정말 흥미롭게 작품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집필하셨는데요. 세상의 시각에서 벗어나고 실패를 두려워 말라고 강조하신 만큼 젊은 층들도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 배울 점이 많게 그렇게 독서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풍부하고요. 재산을 얼마나 얻는지 여부보다 더 위대한 것은 나의 희생으로 우리 이웃 또는 사회 집단 등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행복하리라는 이타적인 가치와 이상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돈이 없고 못 배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른들도 굉장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죠. 그리고 굉장히 문체와 문학적 향기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고요. 권력, 횡포 같은 외부 자극에 방황하고 갈등하는 주인공의 의식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향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유익하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집필하셨습니다. 이번 에세이는 그동안의 어떤 역사나 소설과는 달리 어떤 장편 소설도 아니기도 하고 지금 제가 쭉 읽어본 바로는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가볍게 읽은 에세이집인데 또 그 가벼움에 비례해서 마음속에는 어떤 묵직함이 남게 되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익하다. 내 머리에 뭔가가 보물 같은 것이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은 책자지만 이 에세이집이지만 이걸 읽고 굉장히 머릿속에 어떤 보람과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재산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도서가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 루비와 함께 책 내용과 그리고 간단한 작가 인터뷰 그리고 제가 느낀 점 등을 소개해 드렸고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도서 제공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김진명 작가님의 작품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
이번 신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똑똑 당신의 밤을 녹화합니다. 달콤한 꿈 꾸세요. 루비 책방.